점수 모자라도 경력 틀려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입니다. 이 개혁 최전선에 서야 할 사람 바로 김상조 후보자인데요.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불공정한 의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장 전입 논란에 이어서 아내에 대한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인데, 이 국립고등학교에 영어 강사 지원서를 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봐야 될 텐데 먼저 토익 점수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종우 시장님,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영어 강사를 이제 공모를 하면 영어 강사든 어떤 강사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서류를 내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토익 점수예요. 토익 점수가 하필이면 보니까 901점 이상이요.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 자료를 이제 제출받아서 본 결과 900점이에요. 그렇다면 점수가 미달되었다. 그런데 미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립고등학교에 버젓이 지금 영어 강사로 채용이 돼서 영어 강사로 이제 그 직업을 했으며, 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거는 시기예요. 며칠까지 원서를 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낸 기간은 훨씬 그 후에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이 접수를 받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 지원 서류를 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받아서 채용을 했다. 이런 지금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버젓이 특혜다. 이 특혜는 도대체 왜 이 사람한테만 이런 특혜가 있었느냐라는 것이 의혹 제기의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준비한 걸 보실게요. 이제 개괄로 좀 이종원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이거는 이 자료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측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넘겨줘서 저희가 이 나머지 부분 사생활 관련된 부분은 다 이렇게 하얗게 좀 잘 안 보이게 하고,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 강사 지원서의 핵심 부분, 토익 900점과 이 부분을 좀 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현정 의원님, 제가 의원실을 통해서 직접 자료를 받았는데 또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경력에 대치동 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라고 썼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를 살펴보니 그런 학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상황을 정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의 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어떤 면에서 좀 규제가 강화됐어요. 이게 원어민 선생님들이 보면 한국에 와서 범죄도 저지르고 해서 이런 건 자격도 미달되고 해서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 영어 어떤 원어민 선생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모셔와서 영어 강사로서 썼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영어를 이렇게 이제 대화라든지 이렇게 이런 영어를 이제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공모를 하더라도 잘 이제 공모가 되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기간제 교사 비슷한 거니까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김상조 지금 후보자의 아내께서 이제 당시 대치동에 학원을 이제 했는데, 이 학원을 본인이 직접 경영한 게 아니고 학원에 이제 이만 명의사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학원. 그렇죠. 학원장. 명의는 딴 사람이 소유 주고 본인은 그냥 학원 원장으로만 이름 올려주던 것이죠. 근데 이제 왜 또 학원에 하는 분들이 이걸 하냐면, 학원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학교에 선생님 한다라고 해야만이 또 학원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학원의 선생님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이 이제 학교에다 신청을 해서 했는데, 당시 이제 학교 이야기로는 지원자가 없었대요. 하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그럼 한번 해보라는 이제 그 권유를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900점, 원래 901점이 이제 카트라인인데 900점 맞은 거죠. 그러니까 1점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학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이제 학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학원 이름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건 부정 취업은 맞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로서 왜냐하면 딱 규정에, 왜냐하면 901점을 했는데 900일째가 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모집 기간을 어겼고, 이런 면에서 본다라면 일단 규정을 위반한 건 사실이죠. 그러면 허 교수님,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금 내정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 대학교 교수였는데, 어떠한 힘에 의해서 만약에 부정 취업이 됐다면 이것도 어찌 보면 특혜가 왜 고스란히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한테 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김상조 후보 부인이 취재한 게 방금 노슬리언 설명하신 대로 하면은 어쨌든 다른 공모자가 없었고
자격 기준에 맞는 공모자를 뽑을 수가 없어서 이후에 이제 오히려 학교 측에서 제안해서 했다면은 굳이 특혜라 볼 수도 없죠. 그리고 김상조 대학 교수가 뭐 공립학교의 이제 원어민 강사, 물론 원어민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영어 잘하는 분을 뽑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칠 뭐 특별한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면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뭐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숨겨진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로 저렇게 설명한 바와 같이 구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했다면 저걸 특혜라 보기는 어렵죠. 그때 이제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사회적으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예, 봅니다. 만약에 저 설명이 사실이라면 특혜는 아니죠. 저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지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 구한 건데, 그러나 이제 원래 기준대로 보면은 자기에게는 미달하는 사람을 구해 썼다 이렇게 되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이분은 학원에서 잘 나가는 영어 강사인데 학교에 저렇게 굳이 갔느냐? 학교에 가면 수당을 적게 주거든요, 강의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에서 그렇게 강의하고 있다라고 학원에서 이야기하면 학원에 더 많은 수강생이 모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학원에서 또 다른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그랬을 때 학교에서 번 돈과 학원에서 번 돈 이런 것들이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됐느냐, 소득세를 제대로 냈느냐, 이런 면에서 있어서 어떤 부정이나 불합리가 있지 않는가, 그거는 오히려 더 들여다볼 만한데. 그러니까 부정취업 의혹보다는 나중에 좀 더 짚혀서 탈세 의혹을 좀 더 집중해서 그렇죠. 봐야 된다. 그걸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자기 그 요건에 맞는 사람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을 구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오늘 이 김상조 후보자에게로 취재진이 많이 몰렸을 텐데요. 오늘 김상조 후보자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그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청문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본 결정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따로 입장은 거기서 청문회에서 밝히시는 건가요? 여기서는 지금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죠?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모습을 다 함께 보셨는데 청문회에서 명쾌한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상조 후보자 부인 영어 강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저렇게 사실 기준에 미달하고 원서 접수 기간도 지났고 거기다가 지금 이 직업도 약간 허위 기재와 유사하게 저렇게 기재된 상황에서 된 이유가 정말 학교에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측이 요청해서 채용이 됐다면 그거는 본인의 부당한 힘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니라면 그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과정 자체가 뭔가 김상조 당시 교수가 뭔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저게 이루어진 거라면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장관이 되게 굉장히 부적합한 사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힌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그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김상조 후보자가 사실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될 텐데 사실 저거보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저는 오히려 다운계약서 의혹이 훨씬 더 김상조 후보자에게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일단 이제 부인의 영어 강사 이제 부정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얘기인데 응모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응모자가 없어서 차선책이든 차점자든 재공모를 해서 다시 이 김상조 후보의 부인이 이 공립학교의 영어 강사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서울시 교육청의 얘기는 알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아까 저희 취재 기자가 따라 붙었을 때 청문회 소상이 밝힌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예. 말씀하셨던 다운계약서 문제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을 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서 이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 보면 실거래가, 그런 이제 할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그보다 많이 낮춰서 이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금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역대 지금 그 장관 후보자들 나올 때마다 사실 나왔던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보면 그냥 부동산 측에 모든 걸 다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부동산 측에서 알아서 이제 계약을 해주고 아니면 좀 세금 좀 깎아드렸어요.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다운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999년도에 목동에 이제 아파트를 25평짜리를 구입하면서 그때 5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실제 거래가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운계약서로 해서 실제 줄여서 신고를 했거든요. 7천만 원 정도 줄였다는 것인데 그만큼 세금을 이제 적게 이제 추징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보면 그때 그냥 부동산에서 알아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다른 사람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김상조 공정거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이 20년 동안 사실은 이제 그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장해왔던 분이죠. 그러면서 또 공정거래에 대한 또 국민들의 기대가 또 사실 굉장히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검찰과 바로 이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런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연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이런 것 자체는 그냥 넘어가면서 어떻게 기업들의 조그마한 문제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엄격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정 시점 이전까지 우리 사회에 이게 다운 계약서가 불법이면서 동시에 전 국민한테 보편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짜 혼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 시점에서 뭔가 생기는가 하면 실거래가 이걸 반드시 법제화 해버린 거죠. 예. 이종호 실장님, 그런데 김 후보자의 그 연말정산 내역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네네. 지난해 이제 소득이 한 1억 1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0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그야말로 뭐 똑같은 말일지라도 의혹이 아니라 미스터리입니다. 의혹은 뭔가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의혹인데 이건 정말 미스터리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원래는 1억이 넘는 연봉 한성대에서 평균 연봉 1억이 넘는데요.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소득공제할 때 연말정산할 때 왜 자신이 이제 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카드 사용 내역을 내야지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또는 네. 현금 영수증 그걸 얼마나 더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환급되는 진짜 보너스처럼 환급되는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공 하나가 달라지잖아요. 공 하나가. 그런데 보니까 0원이라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그러면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뭔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그래서 뭔가 세금 같은 문제 또려 자신이 무언가 그런 어떤 그런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이 일이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어떤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김상조 교수를 잘 아는 사람들의 또 이렇게 증언에 의하면 이분의 삶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그런 어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티머니만 사용하고 티머니를 사용해서 왜 티머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긴 하지만 거기에 현금으로 입금을 해서 사실 그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쓸 수가 있어요. 교통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또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티머니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받는 용돈 그 위에는 쓰지 않고 또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좀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네. 친구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고 또 그 가족의 외식을 나가서 외식을 나가서 한번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활동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자신의 어떤 삶만 가족과의 삶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다 라는 증언을 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신용카드를 물론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5%를 넘어야 신고를 하는 것이죠. 시장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만약 그런 삶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일단 저희는 그 김상조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는 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이것만 좀 지켜보면 되니까요. 김상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통과해서 정부의 일원이 되면 바로 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소망, 의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 적용 대상에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4대 기준에 집중해서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거고요. 예, 예외는 없다, 엄정하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이 이제 의혹이 아니라 이건 사실상 현행법 위반 상황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다른 사실 청문회 대상 장관들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면 이건 문제가 좀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안에 공립학교 취업과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이하게 학교 측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취업을 시켰다면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살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집을 팔 때도 그랬어요.
팔 때도 그 당시에 한 2억 6천만 원 정도의 이 집을 팔았는데 그 당시 실거래가가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건 역시 뭐 나중에 양도세나 뭐 이런 부분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명백한 탈법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 그룹에 한해서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과 본인이 잣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할 것 같고. 생각보다 백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봤을 때 심각하다 이런 네, 말씀. 그리고 이제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해명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아들이 소총병으로 들어갔다가 4개월 만에 이제 근무병으로 이제 보직이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역 5달 앞두고 이제 매달 뭐 5일에서 9일 정도 휴가를 와서 특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 특혜라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 얻은 특혜란 문제가 심각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 정도 빠질 텐데 결국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좀 그 다운계약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운계약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분이 사셨던 동네만 보더라도 사실은 의혹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그런 지역들이 모두 다 목동, 대치동. 주로 그 당시에 부동산 아파트 값이 출렁거렸던 그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학군이 중요하다. 그렇죠. 학군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살았던 살았던 지역들은 굉장히 핫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청문회 때 어느 정도 밝혀질지가 궁금한데요. 또 다른 인사 논란의 주인공 강경화 후보자 오늘은 해명을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큰딸의 유령회사 의혹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목소리 같이 들어보죠. 조합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를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잡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남편이 처음 얘기한 얘기가 어제 해명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 오늘은 상당히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위장전입, 그러니까 친척집 그 거짓 해명 의혹이 있었다면 오늘은 큰딸 회사에 본인 직속 부하가 투자를 했는데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따님이 이제 아마 스위스에서 이제 와인하고 뭐 치즈 같은 거 수입하는 뭐 그런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한 모양인데 이 회사에 이제 한 수천만 원 정도의 이제 초기 투자금을 본인이 이제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이제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본인은 전혀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사의 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어떤 자기가 투자의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자기 상사의 어떤 자녀가 하는 회사에 내가 투자를 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본인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뭐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투자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순수하게 그냥 돈이 돼서 투자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제 직장과 얽혀버리면 이 상당히 이제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은 뭐 아직까지는 전혀 의혹으로서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야기 되겠지만 일단 본인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죄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도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왜 투자했는지 그 정말 이게 순수한 뜻인지 그리고 또 어떤 근무하는 직원이 이렇게 또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증언 진술이 보면 매일 바뀌고 있는 상황이 저는 이게 또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는 이제 그 친척집에 이야기했다가 또 은사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또 본인은 은사가 누군지 뭐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위장 전입이나 또 이제 거제도 집 구하는 문제, 증여세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에서 상당히 벼르고 있는 이제 지금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 교수님 사실 저분들이 처음 인사 발표가 났을 땐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면면의 스토리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이 스토리 위주의 인사가 이번에 이 검증을 굉장히 허술하게 했다라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스토리 위주의 인사가 참사를 부른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면이 뭔가 하면요. 이게 뭐 정상적인 정부의 출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 정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보궐선거로 돼서 인수위 기간 70일이 없이 바로 당선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애초에 뭐 당선도 되기 한 열 전쯤에 언제를 줬고 당선되자마자 총리 후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정치적인 인사죠. 어떤 검증에 의한 인사가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간에 비영남 인사를 하겠다, 호남 인사를 하겠다, 탕평을 하겠다. 거기에 걸맞고 또 평판이 좋고 그동안 삶이 가지런해서 아주 좋은 명망성을 가진 사람을
했는데 이분조차도 조그마한 흥결들은 나왔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그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가에서 아주 괜찮은 후보자로서 또 스토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뚫는 사람으로서 이런 성공 사례, 휴먼 스토리를 가지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역시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때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일을 정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무 담당의 비서관도 없고 행정관들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을 해서 한 인사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스토리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도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총리 부분은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 어쨌든 국민들에게 사과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제가 듣기에는 사과하는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럴 만큼의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종우 실장님, 이쯤 되면 야당에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인준을 하고 대신 강경화 김상조 이 두 후보자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 좀 있던데요. 사실 이건 이제 뭐 지금 여당이 야당 때도 마찬가지였고 늘 되풀이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바로 대선 직후에 장관이나 총리 인준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의 야당은 늘 대선 패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추스려야 되거든요. 당을 추스리려면 사실 어느 정도 각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각을 세울 일이 딱 이 인준. 그 국회에서의 어떤 인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늘 되풀이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참 기로가 뭐냐면 다 문제시 삼으면 발목 잡는다고 비판을 받죠. 근데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이 이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만 뺀다. 그러니까 문제시되는 여러 후보 중에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후보는 안 된다 하는 어떤 목표를 딱 세워놓고 절충을 벌이면서 대표적인 두 사람 갖고 이제 거래를 한단 말입니까? 거래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주력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한두 후보를 주력을 해서 어쨌든 그런 어떤 공격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 늘 사실 되풀이되어 왔는데 이번에 보면 국민의당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이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둬요. 뭐냐면, 우리가 받는다. 전격적으로 받는데 대통령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는 아직도 열어놔요. 보면. 그러니까 사과를 열어놓는다는 건 아직도 앞으로 남은 어떤 인준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두 후보, 지금 얘기했던 강경화 후보나 혹은 김상조 후보 둘 다 내지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낭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검증의 수장인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에 썼던 이 칼럼 하나가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가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위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2010년 8월에 쓴 본인의 칼럼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 수석은 자기 편을 옹호하는데도 지켜야 할 금칙은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는 엄격하게 하고 자기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칼럼대로만 민정수석 하시면서 검증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칼럼을 읽어봤는데 제목이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위장 전입은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인사의 기준을 좀 어느 정도 좀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 전입만 문제 삼고 그 전에 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만 문제 삼겠다라는 취지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 뭐 교육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면 좀 괜찮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그러니까 2010년에 그 MB 정권 시절이죠. 그 당시에 이제 칼럼을 쓰면서 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학교 문제로 뭐 위장 전입한 거 정도는 뭐 인지상정이니까 봐줘야 되지 않느냐.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맹모 삼천지교 맹모는 실제로 가서 애를 같이 가지고 위장 전입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 서민들 마음 울리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장 전입은 다 나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이 위장 전입 문제를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게 과연
조국 민정수석의 그 전에 칼럼과 맞느냐, 그때 잣대와 지금 잣대가 같으냐, 뭐 이런 걸로 지금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한번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본인 칼럼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군요. 알겠습니다.